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시간 넘는 영장 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찰 포토라인에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경과와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법원 행정처 법관들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확보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검찰이 추가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구속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상 처음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이곳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개월 동안 쌓아온 검찰의 수사 논리가 결국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공범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전부터 줄곧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기억이 없다거나 죄가 안 된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공범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이고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앤장 변호사 독대와 블랙리스트 문건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범행에 직접 개입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핵심 혐의를 수사할 땐 양 전 대법원장의 지문이 더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었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이번 영장 발부는 사법농단 의혹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배당 조작 의혹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지연시키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가 열린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는 뒤늦게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8세 백발의 이춘면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후지코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지연된 지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2015년 첫 소송을 낸 뒤 2년 만에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후지코 씨 측의 항소로 이 할머니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한 공기도 못 되게 주면은 그걸 며칠서 놀아 먹으라고 그래. 나중에는 그 밥도 없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앞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2심 승소를 지켜본 이 할머니는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전 대법원장 이름은 잘 몰라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 안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어. 사법농단으로 고통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오전부터 법원 앞으로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을 벌여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의라고. 법원 노조는 법원 구성원 3,200여 명과 일반 시민 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도 집회를 열고 반대로 검찰 수사를 규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오후 2시쯤 남해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초계기가 약 540m 거리에서 60-70m의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며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8일과 22일에도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 5시쯤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발표한 위협 비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문제 삼는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근거해 적절하게 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도 6-70m로 저공 비행을 했다는 우리 발표에 대해서는 150m 이상 고도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발표를 보면 레이더 갈등이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도 일본이 저공 위협 비행을 계속 이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이 노리는 건 뭘까요? 김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해 이오도 해상에서 이루어진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된 레이더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또다시 의도적인 위협 비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군이 수십 차례 경고 통신을 통해 일본 초계기의 경로를 이탈하라고 강조한 뒤 자위권 조치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그러나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함정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우군국 항공기에 자위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요망한다고 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북한 어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았다면서도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 달 동안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초계기 적응 위협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확보하지 못한 사격 통제 레이더 신호를 수집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응 방침에 맞서 지지율 여론전을 넘어 군비 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높아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새해 초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과 만났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근접 비행 등 최근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켜온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3차례 있었던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 비행의 우려를 나타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양국 관계가 매우 엄중해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북핵 문제에서도 확실한 공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브랜드 세계 경제 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세션에 참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will have to deliver some concrete results, concrete advances on the denuclearization track.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64개국 정상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3천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나흘간 무역과 국제기구 개혁 등을 논의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직접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갖가지 의혹에 대해 날선 반박을 이어갔는데요.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불필요하다며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투기 논란의 핵심 장소인 나전칠기 박물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목포를 찾은 겁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건물을 사들인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손 의원은 언론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소모전이라며 국민은 뭐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위해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투기와 차명 거래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내화 공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는지도 몰랐다며 문화재 거리 부근 아파트 건설 저지 관련서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성 없는 어설픈 변명이 의혹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 의원 관련 의혹이 목포를 넘어 박물관 인사 개입과 미술품 구입 압력 등 전국구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손 의원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일방통행식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조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기 하루 전인 어제
검찰의 꽃이라는 전직 검사장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죠. 안태근 전 검사장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검사의 적극적인 폭로는 이후 국내에서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은 물론 인사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엄하게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서 검사처럼 경력 검사를 지청에 연달아 배치한 사례가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 전보를 시키는 등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이 평검사의 인사 발령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국적인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된 서 검사의 폭로는 전직 검사장의 법정 구속으로 일단락됐지만 안 전 검사장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1시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새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은 별개의 사건인 만큼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담당 협회의 부실한 대응이 빠지질 않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여자 축구 실업팀 감독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성희롱 전력 있는 감독이 재취업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축구협회와 해당 실업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여자축구 실업팀 한국수력원자력의 A 감독은 선수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A 감독은 16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2015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여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1월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성희롱 전력으로 해임된 지도자가 여자 실업팀의 감독에 선발됐고 결국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축구협회는 당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지만 분명히 A 감독의 성범죄 전력을 한수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직접 한수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감독이 대표팀 코치직에서 해임됐던 이유와 또 저희가 징계를 내렸던 그 사유와 수위에 대해서 모두 전달을 하였고 반면 한수원은 A 감독의 성범죄 전력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선임할 때 이제 그 평판 조회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조회한 결과 이제 이상이 없었고 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주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아 곧바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축구협회. 성범죄 전력 통보를 받았건 아니건 허술한 인사관리로 비극을 초래한 한수원. 양측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이 피해자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양 회장은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 안전관리법 위반, 특수강간과 강요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한 동물을 무단으로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케어 박소연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대표를 고발한 비글 구조 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주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붉은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쯤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불은 수산물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안벽지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가재도구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불로 원룸에 살던 76살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파도가 너울대는 갯바위에서 중년 남성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구조소는 암초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자 구조용 튜브를 둔 구조대원들은 헤엄을 쳐 갯바위로 접근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65살 이모씨 등 4명이 1톤짜리 레저보트를 타고 태안군 소원면에 항구를 떠난 것은 어제 오전 9시 무렵. 홍합 채취를 위해 출항했던 보트는 태안군 근옥면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됐고 다행히 갯바위로 피신을 냈던 이들은 낮 12시 40분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출근길에 추돌 사고를 냈는데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근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그랜저가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60살 A모 검사. 당시 A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추돌같이 사고가 났어요. 추돌. 부서지든 안 했어요.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높고 낮은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냥 검사로.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검사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 검사가 적발된 사례라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처벌해야 될 그 수사기관이 오히려 이와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검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공기는 깨끗하지만 날이 다소 추워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상 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데요. 그 밖에 파주 영하 11.2도, 봉화 영하 10.2도로 이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4도, 부산 11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유독 협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양측 간 쟁점을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실제 협상 테이블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측은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총액 12억 5천만 달러의 유효기간 1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9차례의 협의를 통해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제안인 셈입니다.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새 제안의 배경엔 최상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측은 최상부 지침이라는 전제하에 12억 달러까지는 분담해달라,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정서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조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제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 측이 협상 지렛대로 북핵이나 무역 문제,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의 합숙 담판에 함께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향후 북미 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북미 회담이 잘 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향후 북미 회담 전망에 대해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스톡홀름 근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북미 합숙 담판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남북미 대표단이 만난 데 이어서 올 봄에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스웨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뉴에테르는 최근 스톡홀름 외곽에서 남북미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 이어 올해 봄에 또 다른 회의가 스웨덴에서 계획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가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혁신적 포용국가도 이룰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2명이 참석한 반면 7명은 반대했습니다. 또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자 논의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여의도 2.4배 면적의 국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와 의정부가 포함됐고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기업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가까운 군 부지입니다. 24만 제곱미터 규모인 이 부지가 공공주택과 IT 산업 단지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국유지 11곳을 정부가 본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와 의정부가 포함됐고 대전과 천안, 강원도에서는 원주, 그리고 광주와 부산에 군 부지와 교정시설 등이 선정됐습니다. 면적을 모두 합치면 69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2.4배 규모입니다.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이 3만 1,000채가량 들어서고 창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신산업단지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합쳐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0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고 오는 2025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를 조성한 뒤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상반기 중 5조 7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합니다. 내일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앞서 정부가 공시가 산정 배경과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시가 상승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어 올해 경제 전망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태여서 기준금리는 연 1.75%로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 전망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7%로 유지할지 아니면 소폭 하향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개편안에 대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드러냈다가 2시간 만에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사 일부 건물 부지가 침범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자 2시간 만에 다시 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출근길에 추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혐의가 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러 의혹들도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법정 기한까지 개원을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라는 구호가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허가 과정도 온통 부실 덩어리라며 국내 자본 우회 투자 등 관련 의혹들을 원희룡 제주지사는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 거는데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뤄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주도나 제3자 인수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녹지병원 측이 어떤 조처를 할지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녹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들은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5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도 개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인 오는 3월 4일까지 녹지병원이 문을 열지 못하면 의료사업 허가는 취소됩니다. 허가가 취소될지 아니면 제주도와 병원 측의 법적 다툼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충북 음성의 도로에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 수십 대가 며칠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화물이 폐기물이어서 지역 환경청이 이동을 금지한 건데요. 이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25톤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화물을 싣고 21일 충북 음성의 한 창고로 갖다 놓으려다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화물을 폐기물로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하차가 중단된 겁니다. 하차가 중단되자 일부 화물차는 음성을 떠나 원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도 화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수십여 대에 실린 폐기물의 양은 무려 1,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폐기물을 실은 화물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재 화물이 폐기물인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앱을 통해 화물을 배정받아 운송했고 적재 화물이 건설 자재나 공장 물품으로 알았다고 항변합니다. 이삿짐이라고 했으니까 반제품 가공하러 완제품 공장에 이전을 해주는 거 내지는 업체가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화물이 폐기물이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 지역환경청이 화물차 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며칠째 이곳 도로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을 내리지도 못하고 운행도 못하고 있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뭐 3, 4일씩이나 내리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는 짐을 싣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몹시 한탄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환경청은 폐기물 운반 책임자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폐기물도 전북 군산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물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고 불법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시간 20일 중동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주제의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서 최근 북미와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 북한의 넓어진 외교 공간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이 결전의 땅 아부다비에 입성했습니다. 대표팀은 연장 혈투 4흘 만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양시찬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아부다비 시내 호텔에 도착합니다.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이튿날이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습니다. 아부다비는 대표팀의 대진표상 8강부터 결승까지 3경기가 모두 열리는 결전의 땅입니다.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강전에서 어렵게 승리를 따낸 대표팀의 최대 관건은 체력 회복입니다. 120분 연장 승부를 펼친 데다 4흘 간격으로 진행되는 경기 일정도 우승 길목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진행된 회복 훈련에서 16강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실내에서 수영과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푸는 데 전념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선수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바로 경기가 있어서 좀 부상자도 있고 걱정이긴 한데 더욱이 최근 전력이 급상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8강 상대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의 인접 국가로 기후나 음식, 시차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이루는 스타일인 만큼 전술은 물론 체력적인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결전의 땅 아부다비에 입성한 벤투호는 체력 회복에 집중하면서 카타르전 필승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짧은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 재개됩니다. 남녀부 모두 치열한 순위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4라운드까지 소화한 프로배구 남자부 순위입니다. 1, 2위 간 격차가 불과 4점, 4위에 처진 전통의 명가 삼성화재도 3위 우리카드와 6점 차여서 최대 넉 장까지 주어지는 포스트 시즌 티켓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대캐피탈은 반환점을 선두로 돌았지만 신영석, 김재휘 두 센터의 부상이 변수입니다. 두 선수의 완전 복귀까지는 최대 한 달이 걸릴 예정이어서 6라운드 초반까지는 현대 특유의 높이의 배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직력의 팀 대한항공은 팀을 재정비해 1위 탈환에 도전하는데 체력 회복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1, 2위가 불과 승점 1점 차, 3, 4위가 3점 차인 여자부 판도는 말 그대로 안갯속. 선두 흥국생명은 올스타전 MVP로 상승세를 탄 이재영과 외국인 선수 톰샤를 내세워 수성에 나섭니다.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바짝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긴장 늦추지 않고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면 4라운드 4승 1패로 반등하며 흥국생명을 턱 밑까지 추격 중인 GS 칼텍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 4위 도로공사도 3연패로 주춤한 3위 기업은행과 호시탐탐 자리바꿈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올스타전에서 만원 관중을 불러들이며 같은 날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앞둔 프로배구. 봄 배구를 향한 각 팀의 각축이 겨울철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배구 코트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는데요.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다소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2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관령 지역은 영하 13.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4.2도, 춘천이 영하 9.6도, 대구 영하 1.9도, 부산은 영상 2.1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4도, 청주 6도, 안동 7도, 부산 11도, 전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